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70대 화학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50여 년간 분자와 화합물을 연구해 오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드시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실 텐데요. 저 역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8잔 이상은 드시라고 권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물을 마시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생수를 사서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던 생수병이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해로운 물질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미세플라스틱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생수병입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수돗물에 비해서 무려 5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50배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수돗물 한 컵에 미세플라스틱이 하나 들어있다면 생수병 한 컵에는 50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플라스틱이 도대체 생수병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고분자 화학 지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분자 알갱이들을 열과 압력으로 억지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마치 작은 구슬들을 모아서 꾹꾹 눌러서 하나의 판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에서는 모든 알갱이들이 다 똑같이 강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강하게 붙어 있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약하게 붙어 있는 작은 조각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산곤에 두거나 뜨거운 차 안에서 데워지거나 할 때 플라스틱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약하게 붙어 있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와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산용 가방에 생수병을 매달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햇볕을 받고 온도가 올라갔다가 그늘에서 다시 내려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플라스틱 표면에서 더 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 생수병을 재사용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깝다고 해서 생수병을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플라스틱은 사용하면 할수록 표면에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일회용이라고 만들어진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식품을 만든다고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통을 재사용하거나 기름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생수라도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것과 색깔이 있는 병에 들어있는 것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다릅니다. 투명한 병이 더 위험합니다. 자외선이 직접 닿으면서 플라스틱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0.5mm보다 작으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100나노미터 이하는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제가 병원에 계시는 동료 의사 선생님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 반응이나 호르몬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미세플라스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신체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도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수를 구입하실 때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병 밑바닥을 보시면 작은 숫자가 적혀 있는 재활용 마크가 있습니다. 숫자 1번은 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그나마 안전한 편입니다. 숫자 3번이나 7번은 더 위험한 플라스틱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분자 생물학과 화학을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물이나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큰 덩어리의 플라스틱 조각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정말 작은 미세 플라스틱들입니다. 특히 100나노미터보다도 작은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소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곳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이 구멍들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마치 모래채에 밀가루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어디로 갈까요? 많은 경우에는 간으로 갑니다. 간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걸러내서 담즙을 통해 변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간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일종의 생화학적 필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는 어느 정도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들을 잡아서 담즙과 함께 변으로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나노플라스틱들은 간의 필터 시스템도 통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뇌로 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뇌에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로 들어가는 물질들을 엄격하게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궁궐의 수문장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이 뇌혈관 장벽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특히 10나노미터 이하의 정말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뇌의 작은 혈관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뇌에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의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뇌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박혀버리는 경우입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세포들인데 여기에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버리면 그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크게 손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뇌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뇌는 자체적인 청소 시스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뇌 속 미세 플라스틱이 인지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기억력 감퇴나 치매 같은 증상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중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 조직을 검사했더니 정상인보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노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크기가 100나노미터보다도 작은 이런 입자들은 혈관은 물론이고 세포막까지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문이 열려있는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런 나노플라스틱들이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까지 침투해서 에너지 생산을 방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플라스틱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뇌에서 이런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종합해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뇌의 회복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세 플라스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 발견한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돗물은 더럽고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수돗물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정수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됩니다. 반면에 생수는 플라스틱 병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수돗물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에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브리타 필터 같은 정수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터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거의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0.5mm보다 큰 미세 플라스틱은 거의 100% 제거가 됩니다. 다만 100나노미터보다 작은 나노플라스틱은 일부 통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학자로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끓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에는 석회석 성분이 소량 녹아 있습니다. 석회석의 화학명은 칼슘 카보네이트인데요. 이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물에 녹아있던 상태에서 고체로 변하면서 침전이 됩니다. 이때 물속에 떠다니던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 석회석 침전물에 달라붙으면서 함께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소의 조각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석회석이 미세 플라스틱을 끌어당겨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물은 대부분 연수라고 해서 석회석 성분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도 미세 플라스틱을 30% 정도밖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수 지역에서는 끓이기만 해도 90% 이상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자로서 여러분께 특별한 꼼수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칼슘 카보네이트 보충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회석 성분입니다.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1리터에 칼슘 보충제 알약 1개를 넣고 상온에서 10분 정도 저어줍니다. 이때 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연수가 경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끓이면 됩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녹아있던 칼슘이
다시 고체로 변하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을 모두 끌어당겨서 침전시킵니다. 끓인 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하얀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침전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물을 조심스럽게 다른 용기에 따라내는 것입니다. 바닥의 침전물은 버리고 윗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90%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이 방법으로 처리한 물은 원래 물에 비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 번거로우시다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100% 펄프로 만든 커피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터는 마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끓인 물을 이 커피 필터로 한 번 더 걸러주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전물과 함께 덩어리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거의 완전하게 걸러집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정수기에는 여러 단계의 필터가 달려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터 관리입니다.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필터는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미세 플라스틱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권하는 교체 주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삼투압 정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정수기는 거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노플라스틱까지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물 버리는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방법들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칼슘을 넣고 끓이는 방법입니다. 칼슘 보충제 한 병이면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물맛이 나빠질 수 있고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알약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끓인 후에는 반드시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시면 또 다른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유리잔이나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물 외에 다른 곳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물보다도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곳들이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곳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세탁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탁기가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옷들이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옷들을 보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합성 섬유들은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실을 짜서 만든 것입니다. 세탁기 안에서 이런 합성 섬유 옷들이 물과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때 옷감 표면에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섬유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합성 섬유는 긴 플라스틱 분자 사슬들이 서로 엮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슬들이 물의 압력과 세탁기의 회전력에 의해 끊어지면서 아주 작은 조각들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한 번 세탁할 때마다 옷 한 벌에서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십니까?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기 배수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가지만 하수 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생선이나 조개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필터가 달린 세탁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합성 섬유 옷들을 세탁할 때 면으로 된 세탁망에 넣어서 빨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옷들이 세탁기 벽면과 직접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탁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합성 섬유가 더 약해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에서는 세탁기보다 훨씬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높은 온도와 강한 회전력 때문에 합성 섬유에서 더 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건조기가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빨래 말리기 어려울 때는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건조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해야 하신다면 합성 섬유 옷들은 따로 분리해서 자연 건조시키시고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 옷들만 건조기에 넣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의외의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아서 요리하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테플론 코팅에는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 사용됩니다. 이 물질의 정식 명칭은 과불화화합물인데요. 한번 환경에 나가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이 물질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탄소 원재 불소 원자가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불소와 탄소의 결합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결합 중 하나라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조된 테플론 프라이팬에서는 이런 영원한 화합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량품들입니다. 테플론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프라이팬들에서는 이런 위험한 화합물들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량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라이팬을 처음 샀을 때 가열해 보는 것입니다. 불량품의 경우 가열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프라이팬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에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호르몬 균형이 젊을 때보다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화합물이 들어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테플론 프라이팬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영원한 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경이나 차창에 뿌리는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같은 것들에도 이런 화합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고급 화장품 용기들도 내용물이 용기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싼 화장품일수록 이런 코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플론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나 무소의 팬을 사용하시고 김서림 방지제 같은 것들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옷을 구입하실 때도 가능하면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든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 옷을 입어야 한다면 세탁할 때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분리수거를 해봤자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화학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는 당장의 재활용 효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플라스틱을 잘 분리해서 보관만 해도 미래에는 이것들로부터 아주 유용한 화학물질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폐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새로운 화학 원료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재활용률이 낮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모아두는 일입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을 막는 효과입니다. 플라스틱들이 환경에 그냥 버려지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마모되면서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바람과 물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나 조약돌들을 주워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바닷가에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바닷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바닷물이 오염되면 그 영향은 지구 전체로 퍼집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70대가 되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지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는 단순히 재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볼 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생각하면 이런 작은 불편함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죠.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과학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법을 결정하실 때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요? 저는 지난 25년간 여러분과 같은 연세의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위협, 혈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70세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로 오셨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퉁퉁 붓고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거든요.
검사 결과 다리 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혈전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피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흐르는 피가 어떤 이유로 인해 굳어져서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하죠. 이 혈전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모든 혈관 질환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고, 다리 혈관을 막으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혈전을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의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전으로 인한 혈관 질환의 80%는 여러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0%요.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비만, 운동 부족,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거기에 술과 담배까지 더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80%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작은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배우시는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혈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혈전은 우리 몸의 수호천사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베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처 부위에서 피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멈추잖아요. 바로 혈전이 달려와서 상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빨을 뽑고 나서 잇몸에서 나던 피도 마찬가지예요. 혈전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상처로도 계속 피를 흘려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혈전은 정말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혈전이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생기거나 필요 이상으로 커졌을 때입니다. 마치 화재를 끌어간 소방관이 엉뚱한 집에 가서 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런 엉뚱한 혈전이 더욱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 때문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예 새로운 병명을 만들었습니다. 의자병이라는 이름입니다. 의자병, 말 그대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시거나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씩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흐르는 강물은 맑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피도 천천히 흐르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움직여줘야 피가 잘 순환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실제로 얼마 전에 65세 남성분이 오셨는데 은퇴 후에 하루 종일 바둑을 두시더라고요. 한번 앉으면 서너 시간은 꼼짝도 안 하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붓기 시작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다리 정맥에 큰 혈전이 생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분은 지금 30분마다 일어나서 집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만드셨답니다. 혈전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증상 없이 몰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전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피가 천천히 흐르거나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피 자체가 끈적끈적해지면 혈전이 잘 생겨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개선하면 혈전 생성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잠깐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발목을 돌려보시거나 몇 걸음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소중한 습관이 됩니다. 혈전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혈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딘가에서 몰래 생겨서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소리 없는 적 같은 혈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혈전입니다. 소리 없는 적 같은 혈전은 정말 무서워요. 발가락 끝에서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서 눈사람처럼 점점 커지면서 뇌나 심장으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혈전은 이동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심장이나 뇌혈관에서 바로 생기는 혈전은 생기는 순간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전조 증상이 반드시 동반돼요. 문제는 이런 전조 증상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지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시다가 큰일을 당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해서는 좀 까칠하고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이 바로 다리 부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만 퉁퉁 붓는다면 정맥에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다리 색깔도 약간 변하고 만지면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양쪽 다리가 동시에 붓는다면 심장의 펌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못하면 피가 천천히 돌게 되고, 그러면 혈전이 잘 생기거든요.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쪽 다리의 둘레를 재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2cm 이상 차이가 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또 정강이 뼈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오래 남아있다면 이것도 부종의 신호예요. 여기서 잠깐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병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인데요. 정상적으로는 심장이 쿵짝쿵짝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이 파르르 떨리듯이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안에서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뇌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5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집니다. 72세 할아버지 한 분이 기억납니다. 평소에 가끔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검사해보니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처음 가슴 두근거림을 느꼈을 때 병원에 오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심방세동의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숨참,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꼭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끔 목이나 어깨, 턱까지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목 디스크나 어깨 결림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장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위험할 때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혈전 환자분들에게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살이 찌면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고 염증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배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여야 피가 잘 돌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식습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단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자주 올라가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 혈전이 잘 달라붙습니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술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혈관이 수축되는 효과가 몇 시간 동안 지속돼요. 68세 아저씨 한 분이 기억납니다. 평생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드시고 담배도 한 갑씩 피우셨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고 운동은 전혀 안 하셨죠.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는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해서 생명은 구했지만 그 후로는 완전히 생활 방식을 바꾸셨어요. 금주, 금연은 물론이고 매일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만성질환도 혈전의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전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상처를 만들고 당뇨병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고지혈증은 혈관을 막는 찌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가족력입니다. 혈전은 정말 가족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뇌졸중, 심근경색, 혈전증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50세 이전에 심장병을 앓으신 분이 계시거나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혈전으로 인한 혈관 질환의 80%는 여러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거든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만 잘해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비만이신가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나요? 금연하셨나요? 술을 적당히 드시나요? 짠 음식과 단 음식을 피하시나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나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아니오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세요. 사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혈전의 고위험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매일 관리하고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혈전은 도깨비 같은 존재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혈전을 예방하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거든요. 먼저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짜고 달고 맵고 기름진 음식들은 혈전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긴 하지만 우리 혈관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서 혈관벽에 상처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염분량이 권장량의 거의 2배나 돼요. 김치, 젓갈, 라면, 찌개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씩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단 음식도 문제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특히 시럽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기름때를 쌓입니다. 튀김, 삼겹살, 버터 같은 것들을 자주 드시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양을 조절하고 좋은 음식들을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삼겹살을 드실 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상추, 깨씹, 마늘을 많이 드세요. 라면을 드실 때는 계란과 파, 양파를 넣어서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의 영향을 좋은 것들이 상쇄시켜 줍니다. 이제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조상님들이 드셨던 음식들이 혈전 예방에 정말 좋아요.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은 혈전을 직접 분해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양파의 퀘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매일 마늘 2~3쪽, 양파 반 개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철 채소들도 중요해요. 봄에는 나물류,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 가을에는 무와 배추, 겨울에는 시금치와 미나리를 드세요. 이런 채소들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해요. 외국에서 교과서적으로 추천하는 식단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인데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노란색 파프리카,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 하얀색 양파,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의 채소들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생선도 중요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도 혈관에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좋은 기름과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이제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은 혈전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좀 귀찮을 정도로 마시세요.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마시시면 적당해요.
콜라 페트병 정도의 양을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마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 대신 차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녹차, 보이차, 둥글레차 같은 것들도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드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야채를 한 접시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어떻게 자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혈전 위험이 크게 달라져요. 먼저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은 우리 혈관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혈관벽의 상처가 치유되고 혈액도 맑아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혈전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이른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죠.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만약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다면 혈관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혈전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중요해요.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살아야 혈관도 건강해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화면의 푸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전의 또 다른 큰 원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쌓여있는 스트레스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푸세요. 요즘은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등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중요한 것은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외로움도 스트레스의 한 종류거든요.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혈전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여가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처음에는 한두 층만 올라가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도 있어요.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 종아리 마사지,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온몸 운동이 가능합니다. 수영을 못하시면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시고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세요. 날씨가 추울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겨울철 운동은 실내에서 하시거나 충분히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하기, 전화 받을 때 서서 받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실천했으면 내일은 2개, 모레는 3개 이렇게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혈전이라는 위험한 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혈전은 조용히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병원 검사를 무서워하시는데 요즘 검사들은 예전보다 훨씬 간단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팔에서 조금의 피만 뽑으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해서 혈전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심전도 검사도 중요해요. 가슴에 작은 패드를 붙이고 몇 분만 가만히 있으면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가슴 엑스레이는 심장의 크기와 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잠깐 참기만 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를 찍어볼 수 있어요. 배 위에 젤리를 바르고 탐촉자를 대고 움직이는 것만으로 심장이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신할 때 하는 초음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면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손목이나 손끝 혈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편해졌어요. 이 검사를 하면 심장 혈관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고 만약 혈전이나 좁아진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거나 스텐트라는 작은 그물망을 넣어서 혈관을 열어주는 거예요. 70세 할아버지 한 분이 기억나네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저희 의료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검진 주기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기본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방과 조기 발견에 집중하세요.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이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의료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로서 저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전으로 인한 혈관 질환의 80%는 여러분 스스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단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야채를 한 접시 더, 내일은 마늘을 한쪽 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듭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매일 1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3번 15분씩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오시고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제가 2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로 50세에도 건강을 잃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이 시작됩니다. 혈전이라는 무서운 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료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늘 하루 보내시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여 년간 내과 진료를 해오면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 혈당 수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선생님, 약은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혈당은 떨어졌는데 힘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 혈당 수치는 관리가 되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당뇨약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약은 혈당이라는 숫자만 조절할 뿐 우리 몸의 근본적인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약은 평생 드셔도 당뇨 자체가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혈당이라는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마치 누수가 생긴 수도관에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더 걱정스러운 건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당뇨약이 간이나 신장을 거쳐가면서 속쓰림, 소화불량,
설사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저혈당 쇼크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위험 신호예요. 특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약을 드시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약은 꼭 필요한 만큼만, 음식은 하루 3번 약처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약에만 의존하고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다면 우리 몸은 점점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음식에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혹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70대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몇 달 지나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자꾸 체중이 줄어드시더라고요. 의사이면서도 가족 일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당뇨와 음식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논문을 찾아보고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올바른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계속 들쭉날쭉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약도 꼬박꼬박 먹는데 왜 혈당이 안정이 안 될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은 아침에 약만 드시고 식사는 거르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점심도 간단히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우시고 저녁에만 제대로 드시는 패턴이었죠.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약의 효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당뇨약을 드시면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도 높아지고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균형을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약으로는 이 균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음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음식만으로도 당뇨 치유가 가능한 걸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들은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경험한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이런 변화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음식의 치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6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3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아침 식사를 늘 편의점 샌드위치와 믹스커피로 드시는 분이셨어요. 혈당은 180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죠. 그분께 아침 식단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편의점 빵 대신 현미로 지은 죽에 시금치나 무 같은 채소 반찬을 곁들여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40대로 떨어진 거예요. 40 정도나 개선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하신 말이었어요. 선생님, 오후에 졸음이 안 와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진 거였죠. 이게 바로 음식이 약과 다른 점입니다.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점심과 저녁을 주로 삼겹살이나 냉면, 짜장면으로 드시는 분이었어요. 혈당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공복 혈당이 여전히 불안정했고 속이 자주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귀리밥을 추천했어요. 흰쌀에 귀리를 섞어서 지으시고 미역국이나 두부조림 같은 담백한 반찬 위주로 바꿔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고기가 없으니까 힘이 안 날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이 30 정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몸이 훨씬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예전보다 머리가 맑다는 거였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음식의 힘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식물성 식품에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 혈당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식물성 식품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바로 당뇨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예요. 약은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혈당을 강제로 낮춰주지만 식물성 음식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시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치료인 거죠. 홍곡물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당과 달리 천천히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없이도 충분한 포만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재료들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주변 마트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트에서 어떻게 장을 봐야 할까요? 저도 의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주부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 보는 일이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서도 막상 제가 장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꼼꼼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건 포장지의 예쁜 광고 문구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성분표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당분입니다. 설탕이라고 적혀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요즘은 액상과당이나 말토덱스트린 같은 이름으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분들이 원재료 앞쪽에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재료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요거트 음료예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팩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즉석 비빔밥 같은 간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각종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이런 걸 모르고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면서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도 꼭 확인하시고 하루 권장량의 30% 이상 들어간 제품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100% 식물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이나 무첨가, 무과당 표시가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대체로 인공 첨가물이 적고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가공이 덜 된 자연식품 위주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흰빵보다는 통곡물빵을, 즉석밥보다는 현미나 귀리 같은 곡물을 직접 사서 지어 드시는 게 좋아요. 마트에서 장 볼 때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성분표를 보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5번째 이내에 있으면 일단 제외합니다. 나트륨 함량도 체크해서 너무 높으면 다른 제품을 찾아봐요. 그리고 가능하면 냉동식품이나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코너에서 더 많이 사려고 노력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는 보관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 정도 수고는 충분히 할 만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분표 보는 것도 번거롭고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제품들을 고르게 되실 거예요. 건강한 식단의 시작은 바로 현명한 장보기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건강식품을 떠올리세요. 하지만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가장 효과적인 당뇨 치료 음식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2가지 식재료가 있어요. 바로 미역과 통곡물입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미역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미역이 당뇨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몇 년 전에 한 환자분이 혈당이 많이 좋아졌다고 오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긴산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소장해서 흡수되는데 알긴산은 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마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알긴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물과 만나면 젤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젤이 위와 소장해서 음식물과 섞이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기 시작한 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졌어요. 약을 추가로 드신 것도 아니고 단지 미역국만 꾸준히 드셨을 뿐인데 말이죠. 또한 미역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미역의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몸이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미역은 부담 없는 식품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하거든요. 제가 연세 많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2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나 기리 같은 통곡물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혈당 관리에 정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미역의 알긴산과 비슷하게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는데 통곡물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위험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또한 통곡물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통곡물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중요해요.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모두 통곡물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 2 식재료를 특별히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미역은 마트에서 한 팩에 2,0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기리도 소포장으로 2,000원에서 3,000원이면 한 달은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도 필요 없어요. 미역은 물에 불려서 국으로 끓이거나 무침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 귀리는 밥에 넣어서 지으시거나 죽으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뇨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실 때는 이 2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역과 통곡물, 이 간단한 식재료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2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신다고 하세요. 혈당이